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통과된 법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법이냐면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185만 원까지를 압류를 금지시키는 통장을 세무자들한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령은 아직 공포가 되진 않았는데 1년 후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내년 초쯤에 시행이 될 예정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생계비만큼은 절대로 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런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생활비와 관련된 생계비 계좌를 하나 지정을 하고 지정 또는 개설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려고 해도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압류를 할 수 없다. 이 법안은 185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통령령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할지는 사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저시급 정도 수준으로 일을 하는 경우, 한 주 5일제로 일을 한다고 치면은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하면은 한 200만 원 가량의 소득이 되죠. 한 185만 원 정도까지만 일을 한다고 하면은 채권자들이 사실은 돈을 빌려주고서도 사실상 받을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현행법의 경우에도 185만 원까지 생계비의 명목으로 압류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각 은행에 여러 계좌가 있다 보니까 생계비 전용 통장을 하나 지정을 하고, 이거를 압류를 하지 못하게끔 해서 일단 생활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공과금 있죠. 전기료, 가스비, 핸드폰비, 이런 것들은 납부하게끔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채권자들한테 빚을 갚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면요, 여기 지금 246조 제1항 제8호가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부분이에요.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없었던 조항이 246조의 2에 따른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항을 보면은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다른 은행에 생계비 계좌가 있으면 개설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개설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항이 좀 중요한데, 생계비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어떻게 규정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금융기관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금융기관이 185만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생계비 계좌 예치된 금액 또는 생계비 계좌 한 달간 입금된 금액이 185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가 일단 생활을 할 수 있게끔은 해야 된다. 지금은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쓴다거나 가족 명의의 계좌, 카드, 이런 걸 사용하면서 법 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명의로 계약을 전혀 안 하고 가족들에게 얹혀서 산다거나 가족들의 계좌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차명으로 사는 거죠. 제가 몇 번 영상에서 차명 인생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런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다라든지 공과금을 자기 명의로 납부할 수 있다라든지 사회생활을 하게끔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제 의견은 뭐냐면, 약간 이게 악용될 소지가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법 규정의 취지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185만 원까지는 쓸 수 있도록 했을 때 이 185만 원까지만 딱 벌고 계속해서 근근히 살아가면서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꽤 많이 늘어날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게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명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계좌가 생기면은 만약에 채무자가 딱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만 버는 수준으로 일을 하는 거죠. 주 한 35시간, 30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서 딱 185만 원만 해서 이거 가지고 딱 생활하고, 또 보조금 같은 거 들어오는 것도 이 계좌로 딱 하고, 이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채권자는 집행이 어렵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내 돈을 받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채무자 중에 솔직히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물론 어떤 제도든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는 하지만, 이런 법령을 볼 때마다 채무자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채무자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채권자가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채권자가 피해자인데 채권자를 보호하는 법령도 조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채무자의 생계비 정도까지만, 185만 원 정도까지만 통장이 있게끔 하고, 구체적인 규정이나 절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지인과의 거래나 지인과의 돈거래에서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는 거를 이 법령의 통과를 통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거의 본따 왔어요.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비의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같은 거를 개설해서 기초생활수급비는 압류가 불가능한데, 저는 그래서 이 법안을 보면서 채무자도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해서 보호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자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행 국회에서 야당이 굉장히 이제 다수당이죠.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한번 채권자 입장에서도 조금 보호장치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채권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돈을 빌려주실 것이라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법안 통과를 통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당연히 정말 친한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돈은 빌려줘서는 안 된다가 일단 첫 번째 가르침이 될 겁니다. 아까 이 법령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이 압류금지 채권도 있지만 압류금지 물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상대방한테 뭐 돈을 받으려고 할 때 상대방이 부동산도 없고 금융자산도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기 같은 거를 잡는 시도를 합니다. 드라마에서 빨간 딱지 붙이는 건데 유체동산 압류라고 해요. 근데 이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에도 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압류가 안 돼요. 통장에 있는 돈이나 잡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 통장에 있는 돈도 잡기가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쌓이고 있어야지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만약에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만 생활하면서 돈만 살짝만 벌고 185만 원 이하로만 통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채권자는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실 거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그 상대방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보통은 지인 관계에서 돈을 빌린다고 하면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악성 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돈 빌려달라는 부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삶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담보를 잡아라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도 돈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상대방한테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제3자의 보증계약이나 소위 말하는 연대보증 있죠. 보증채무 같은 것도 있고, 이거는 또 서면으로 반드시 계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증이 안 되면은 뭔가 담보, 물건을 잡아야겠죠. 이 물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싼 물품도 있겠지만 보통은 부동산이 제일 많이 가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을 잡는데,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은행만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담보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도 부동산에 담보 잡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보증도 안 된다, 담보 걸 것도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향후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예측하여서 돈을 빌려줘야 되죠. 그 사람이 평소에 돈을 모으던 사람인가, 근데 정말 불의의 어떤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돈을 빌리게 되는 상황인가, 돈을 잃은 상황인가, 이거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평소에 돈도 못 모으던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다? 저는 절대로 빌려주시지 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절대로 빌려주지 않아야 되지만 빌려줘야 된다고 하면은 돈을 못 받을 생각을 하시고 빌려주시거나 담보를 잡으셔라. 담보 걸 게 없다고 하면 당연히 빌려주시면 안 돼요. 내 삶도 제대로 건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전세보증금 같은 거 잡으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질권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잡으셔도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법령이 좀 바뀌면서 채권자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받기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잡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겠죠. 정말 신의를 지키고. 근데 이 신의를 지키는지 여부는 빌릴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빌리려고 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을 다 해요. 달콤한 말을 하면서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어, 내가 일주일 안에 갚을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 나 못 믿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못 믿습니다. 못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드시 정말 평소에 돈을 제대로 모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가, 정말 불의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돈을 잃게 된 것인가, 이 부분을 꼭 보시고, 이 사람이 다시 그 신의를 지키면서 일어날 수 있고 정말로 평소에 열심히 살던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